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위기지원팀장 이다영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런 상황인데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제약이 있으신 장애인분들은 코로나19 시국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까요? 오늘은 감염병 재난에서 장애인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과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재난과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재난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재난을 보시면 재난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정의는 심각한 파괴로 인하여 생태학적으로나 사회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대처 능력을 초과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바로 재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한 큰 규모의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이 와해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즉, 고유의 기능으로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은 여러 범위가 있습니다. 먼저 재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1차 경험자가 있습니다. 이런 1차 경험자의 가까운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에 해당하는 2차 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역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 경험자는 재난 상황에 참여했던 재난 대응자 또는 관리자로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재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역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의 4차 경험자는 1차 피해자를 제외한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재난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난의 5차 경험자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은 감염병 시기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5차 피해자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재난은 직접 경험하는 사람 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적, 인지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영향으로는 여러 가지 공포나 걱정, 재난 이후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슬픔이나 우울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후에는 자신이 이런 재난의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나 재난 상황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 또는 하지 않은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죄책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재난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조절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무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울 증상 중에 하나로 이전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즐겨 하던 것들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외로움, 두려움 등의 다양한 감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인지적 영향도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재난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전과 같은 업무 능력이나 학습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집중을 잘 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이 든다거나 또 한 번 봤던 일도 기억력이 떨어져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다양한 시간 감각의 왜곡이나 심하게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해리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뇌 기능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심리적 반응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또 과각성에 의한 불면, 두통, 식욕 저하,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이나 신체적인 불편감으로 인해 생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도 이전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재난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불신감이나 절망감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주변과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든지 사람들과 연락을 끊는다든지 일이나 이전에 하던 활동들을 중단을 한다든지와 같은 사회적 위축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직후에 이런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며 때로는 재난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들은 대부분 재난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서 재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되어 원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감염병 시기에는 어떤 특징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 유행 시기에서는 사스 확진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되었던 사람에서까지 이들의 한 10에서 30% 정도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01년 미국 탄저군 테러 당시에는 해당 기관 직원들의 24.9%에서 역시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사람들, 탄저균 테러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사람들에서도 자신이 이런 탄저균 테러의 어떤 당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발생을 하거나 또 그런 탄저균이 배달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우편물 개봉을 회피를 한다던가 그런 사회적으로 항생제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탄저균 오인 신고가 늘어난다든지와 같은 이런 사회적 혼란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15년 국내 메르스 확진자들이 입원 당시에 이전에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70%가량이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 중 42%가량은 입원 동안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될 정도였던 고통을 호소하였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감염병 시기에는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감염에 대한 공포나 걱정뿐 아니라 외로움, 고립감, 그리고 직장이나 학업,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감염병 사태 직후에는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어떤 공포감 그리고 이것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감염의 노출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든지 그러면서 학교에 제대로 출석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제한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은 증가하는데 반대로 이것들을 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평소에 잘 해오던 그런 취미 활동이나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대처 방법은 반대로 감소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감염병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런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분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은 방역지침 불이행 등의 장기적인 사회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우울이라는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우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대한 불안이나 높아진 피로감, 거리두기 등의 사회적 변화들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과도한 걱정, 무기력감과 같은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유행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이런 코로나 우울과 같은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우울은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코로나 우울의 일부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 어느 정도 만연해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시행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의 결과입니다. 먼저 우울 평균 점수를 보시겠습니다. 우울 평균 점수가 코로나 발생한 직후인 2000년 3월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21년 3월에 평균 우울 점수가 5.1에서 5.7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2018년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평균 2.3점보다 훨씬 증가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민 전체의 우울감 지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울 증상의 어떤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자살 생각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1년 3월에 평균 16.3%에서 자살 생각이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역시 2018년에 4.7%에 비해서 3~4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 직후에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장애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떠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국립재활원에서 올해 6월 발행한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감염 걱정이나 수면시간 변화, 외로움과 같은 증상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훨씬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감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덜 호소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다라고 보고한 그룹은 모든 항목에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훨씬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상에서 스트레스들이 증가하다 보니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만족도 변화에서도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삶의 질이 훨씬 감소했다 라고 대답한 그룹이 44.0%로 비장애인의 34.6%보다 훨씬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14.7%가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를 호소하였는데요. 이것은 비장애인의 9.9%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에 비해서 이러한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이 36.8%로 비장애인의 52.5%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에 건강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은 장애인에서 훨씬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진료와 같이 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은 장애인에서 훨씬 낮게 나타난다. 이에 따른 격차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염병 시기에 이런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애 특수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건강정보 접근의 제한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는 일반인들도 이게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빨리 정확한 정보를 찾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어떤 그 걱정의 감소 등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여러 가지 그 방향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이런 정보를 얻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장애인의 22.4%에서 호소를 하셨는데요. 이는 비장애인의 18.2%보다 더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 습득 시의 어려움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확인을 했었는데, 가장 많은 숫자인 46.1%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외에 다른 의견들에서도 밑에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영상 등을 통한 안내 서비스가 부족하다거나 수어 등의 어떤 화면 해설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장애와 관련된 어떤 특성에 맞춘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정보에서의 어떤 격차에서도 장애인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돌봄과 지원 서비스의 제한인데요. 감염병으로 인한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많은 재활이나 복지, 의료기관들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이런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에 18.2%가 코로나19 이후 돌봄 중단을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이 발생할 거고,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동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고립감 등이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고위험군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런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감염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자체의 어떤 감염 위험이 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높거나 아니면 감염되었을 때 중등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 부분 같은 경우들도 장애인들의 감염병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가 있으실 때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위생관리나 감염 예방 수칙을 따르는데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많은 장애인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집단 생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활동 보조인을 만나신다든지 필수적인 의료 처치로 인해서 계속 그 병원이나 다른 기관들을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대면 그 만남을 피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어려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즉 거리 두기가 잘 되지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보조기기, 휠체어나 의료기기 등의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의 위생관리 문제에도 훨씬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십니다. 이제 밖에 나갔다가 오면 휠체어의 어떤 바퀴 부분이나 손 잡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위생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비해서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어서 또 역시 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거나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위생관리에서도 더 많은 단계를 거치셔야 되시겠죠. 또 보통은 이제 감염병 시기에는 감염의 어떤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손 사용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은 이제 손으로 이제 더듬어서 뭔가 길을 찾으셔야 된다든지 뭔가 물건을 만지셔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손 사용에 제약이 생기는 부분들,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서 인지기능 저하나 충동성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위생수칙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수칙을 지키는데 이제 협조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위생수칙 따르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의 어떤 불안감도 더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나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의료기관 동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보호자나 이런 통역사 등을 보통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이나 센터에서 이제 보호자 동반을 많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지원 인력을 이렇게 동반하는 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마스크나 칸막이 사용 등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데 청각 장애인들처럼 일단 입술을 읽어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이런 보조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나 불편감이 생기실 수 있겠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떤 여러 서비스들이 전화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그런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잘 사용하시기 힘드시다거나 아니면 전화 사용이 어려우신 청각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언어 장애가 있으신 이런 분들은 역시 비대면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지시는 이런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이제 심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더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또 코로나19가 확진되거나 격리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많은 일반인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움이나 잘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이런 그런 불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더 취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격리가 되거나 확진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얻는 데 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사회적 자원 이용의 장벽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감염병 시기에는 비장애인과의 이런 생활에서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과 감염병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좀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개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급성기에는 저희가 가장 기본 지침으로 삼아서 개입하는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개입 기법이 있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 급성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처 및 적응을 돕는 개입 방법으로서 재난 직후에 당장 필요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드리고 대상자의 어떤 고유의 기능을 회복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본 기법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기법은 아니고 교육을 받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상담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의 핵심 개념은 재난 위험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필요사항,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실적인 당장의 필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위로와 도움과 같은 심리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선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서비스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계를 제공하는 것도 심리적 응급처치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도움은 대상자에 대한 강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재난 경험자의 어떤 인권과 결정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개입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심리적 응급처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보고 그 대상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경청해서 듣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한다 라는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개입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반 재난에서도 많은 재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심리적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특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 취약계층은 응급 또는 재난 상황에서 일상적인 지원이나 돌봄과 대처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특히 클 수 있는 대상군입니다. 아동 청소년이나 신체 또는 정신장애인, 노인,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대상, 또 특수한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 또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통 일컫습니다. 이러한 대상군들은 나이나 또는 신체적 건강 상태로 인해서 재난 상황에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더 특별한 대응이 요구되는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재난 취약계층에 이제 신체 정신 장애인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재난 취약계층의 특성은 언어나 이해력, 학습, 이동, 청력, 시력 등의 기능 수준에 따라서 재난 대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난 시 취약계층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우선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적 독립 유지에서도 장애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의학적인 지원이나 지지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더 요구되는 심리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런 위기 상황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감독이나 조력자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이제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동 지원 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기능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역들을 고려를 해서 장애인 심리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리 지원을 시행을 할 때는 가능한 소음과 자극이 없는 곳에서 좀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상담이나 지원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장애인이 통역자나 보조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런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담을 하실 때 통역자나 보조인이 아니라 당사자와 시선을 유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십니다. 또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재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반응이나 심리적 반응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돌봄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장애인 대상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간결하고 천천히 말씀을 나누셔야 되십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보조적인 안내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방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글이나 그림, 점자나 음성, 자막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 전달 방법을 고려를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이런 도움을 찾거나 아니면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재난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무력감이나 자존감 저하와 같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자신감을 드리고 이후에 회복으로 빨리 이렇게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금 당장에 어떤 보조인이나 보조기구가 조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자원들을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기존의 의학적 치료나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난 이후에도 이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또 위기 상황 시에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한라인 번호라든지 이런 연락망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선별을 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로 연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시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반응들인데요.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이러한 불안이나 걱정은 감염 가능성이나 일상생활, 격리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이런 걱정과 불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불안이나 걱정은 보통은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정보 노출에 의해서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걱정과 같은 심리적 반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들이 외로움과 소외감과 관련된 감정 반응들인데요.
감염병 시기 방역으로 인해서 물리적 단절이나 심리적 고립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난 이후에 회복이 도움이 되는 보호 요인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사회적 지지인데, 감염병 시기에는 사실 이런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회적 지지가 일반 재난들에 비해서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회복되는 부분이나 경과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사회적 단절은 일상 복귀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적 연결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또 그의 우울이나 무기력, 불면이나 분노와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염병 이후에 이런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들이 새롭게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던 분들에서 감염병 스트레스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생활이나 환경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변화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 시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반응들을 도움을 드리고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정보에 대한 제공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어떤 그 감염병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처럼 장애인 특성에 맞춘 적합한 전달 매체를 이용하여 올바른 감염병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병에 확진되었다거나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위생수칙이나 일상생활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떤 그 특수 상황,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장애인들의 감염병 스트레스, 불안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연결돼서 만일에 감염병에 확진이 된다든지 아니면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은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외로움이나 고립감들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과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태를 공유해서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우울이나 무기력,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런 힘든 감정에 대해서 정상화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또 향후에 그런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안정을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 감염병 방역으로 인해서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또 격리를 하게 된다면 또 더더욱 이런 제한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에서 오는 그 답답함이나 스트레스들도 크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규칙적인 생활, 이전에 유지했었던 생활을 그대로 계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전에 이제 스트레스 대처에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좀 수정을 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처법을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여기에는 복식호흡이나 근육이완 그리고 명상과 같은 이완 기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완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전달 매체, 영상이나 수어나 자막 등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이나 상담 체계를 마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를 통한 코로나19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리 지원 등을 연결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입을 통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심리적인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이전과 달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전문적 치료 연계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살이나 자해 및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우울이나 불안, 분노가 심각하여 일상생활 기능을 방해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멍하게 있다든지 나 자신이 나 같지 않고 내 주변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괴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든지 등의 어떤 심한 해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과도한 억제나 철수, 말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이전과 다른 퇴행 반응을 보이거나 흥분이나 소리 지르는 등의 과도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경우, 조절력을 잃거나 이제 충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죠. 자타의 위험이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전문적 치료로 연결을 해주시고, 기존에 알코올과 같은 물질 관련 중독 장애가 있거나 새로 이런 물질 사용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치료로 바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정신건강 지원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4월에 발행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코로나 관련 증상들에 대해서 그림이나 쉬운 단어들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적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밑에도 보시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할 수 있는 대비 카드라던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자판 등이 모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시에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심리지원 관련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수록한 마음 건강 안내서가 있습니다. 5개 버전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큰 글씨로 만들어진 자료도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가 있거나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감염병 마음 돌봄 안내서라고 해서 이제 감염병에 특화된 스트레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안내서가 있고, 이 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점자판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마음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식호흡이나 근육이완, 명상 등과 같은 안정화 기법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음성 가이드와 동영상을 통해서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고 또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또 음성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가 있으시더라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 채널에 오시면 코로나19 수어 통역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시거나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실 때 본인이나 아니면은 지원을 주시는 기관에서 이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셔서 수어 통역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어 통역사 분을 같이 매칭을 한 다음에 일정을 정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에 이제 수어로 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감염병 스트레스 대처 동영상과 안정화 기법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든 필요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장애인 코로나 우울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일선에서 이제 관련된 업무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 실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